반전의 연속이죠. 단일화로 정말. 이제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 기자? 김문수 후보 측과 지금 국민의힘 주류 친윤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이들 사이에 좀 내홍이 상당히 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는 이제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후보가 되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주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당내 대다수에서 하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를 좀 집단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3차에 걸쳐서 경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당 지도부가 지금 선출 직후에 바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3, 4일 내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네. 또 그 단일화 기구 관련해서 구성도 본인이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음이 좀 상당히 상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물론 그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은 상당히 본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콘클라베 식으로 뭐 합의를 해서 뭐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덕수가 물러나고 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좀 논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일단 지지율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어느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승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뭐 유권자들, 지지층들도 이제 그 수긍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네. 한덕수 후보가 유리 지금 우세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명의 후보를 놓고 했을 때 많이 얘기되는 것이 그 역선택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예. 것이거든요. 김문수, 한덕수 두 명을 놓고 누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격차가 좁게 나오는 경우들이,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참여했을 때 누가 더 이제는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 중에서 약체 후보라고 평가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선택을 불러온 것이다, 역선택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할 말들은 있어요. 예.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역선택 우리가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야 된다. 역선택 방지 문항은 뭡니까? 그럼 먼저 지지 정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후보들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해서 저쪽 정당 지지한다라고 하면 배제. 그러니까 어떤 조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문항 넣는 것을 역선택 방지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통상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죠. 옛날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에서는 넣고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극단화되면서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선거 앞두고 이제 경선 조사 같은 경우에 이 역선택이요, 사전적으로 의도를 갖고 내가 저쪽 당의 약체 후보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실제 선거에서 우리 쪽 진영의 후보가 유리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후보를 응답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봤더니 사후적으로 결과가 역선택을 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역선택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걸 놓고 역선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네. 의도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지금 이번에 경선 때도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를 적용을 했고 또 민주당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만약에 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이라고 하자라고 네. 했다가 또 민주당 여론조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떤 룰로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본인이 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단일화의 협상에 착수하는 것, 그것은 결과가 불확실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나도 될 수도 있고
당신도 될 수 있어, 나도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단일화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덕수 후보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뜸 나는 단일화 협상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 방식으로 하면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그래서 좀 나오는 편인 거예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그 역선택을 좀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좀 받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예. 썰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전체 연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이 아닌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한다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뭐 한동훈 또는 아니면은 이제 안철수 네. 뭐 이런 후보들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왜 갑자기 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 혜택을 얻느냐. 네. 근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배치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배치죠. 배치표에 따라서. 누구와 누구를 그러니까 누르냐가. 김문수 후보가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있다 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류하고 가장 거리가 멀어서 네. 핍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한덕수, 김문수예요. 이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덕수로 가고 있는 흐름이거나 네.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어떤 국민의힘 주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핍박을 받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치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느닷없이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 수혜를 얻을까라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에서 딱히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죠. 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한 후보가 27.6% 그리고 김 후보가 25.9%로 박빙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제안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좀 새로웠던 게 같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에게만 물었을 때 단일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37.3% 반대가 41.3%였는데 한덕수 후보가 오늘 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중도층만 봤을 때는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지지층한테 물어봐야지 중도층한테 물어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은 단순히 이제 이념 성향별로 나눈 것이고 지금의 중도층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거리가 이제 아직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단일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요. 단일화 뭐 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그다음에 그 사람 출마해야 돼 하면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역대 외부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 반기문.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그랬어요. 첫 날 때. 지금 정치 여기 선거에 출마해야 되냐.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여야 되냐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그 인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고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해야 된다, 인위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있고 뭐 국민이 명령이다 뭐 이것은 선거 캠페인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거는 이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네.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정체성 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왜 실제와 다르냐라고 그걸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한덕수 캠프의 스케줄대로라면은 이미 이제 단일화 기구가 작동을 했어야 했고 네. 5월 11일 이전에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좀 캠프를 좀 취재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꼭 11일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11일을 넘겨야 본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오히려 25일 그 투표용지 인쇄 시한 이전에만 하면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같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호 2번을 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시간이 김문수 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당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비판과 좀 공격에 시달리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전혀 뭐 조급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만나는 게 하도 너무 이렇게 단일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역풍을 조금 차단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수가 아니었나. 네. 참 사실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을 보게 되면 1차 4명 줄일 때는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제 그것을 후보들이 명확히 밝히면서 그에 따른 지지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서 뭐 찬탄 반탄 2명씩 되는 것이잖아요. 최종적으로 2명으로 이제 추릴 때 그리고 그 2명에서 1명으로 이제 됐을 때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후보 선택 기준이 예. 네.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 적극적으로 할지 좀 의문이 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만약에 후보 개인에 대해서 경쟁력을 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유권자들은 매 선거마다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인물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아니라 특히 당원들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당원들은 어느 후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은 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후보 위에 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당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나중에 돼야 된다.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외부에 있는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단일화에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엄청 한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약간 이제 미심쩍게 네.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회피를 했죠. 고무된 측면들이 있었고 뭐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 경쟁력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이 몰표가 한 거란 말이에요. 몰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고정적인 김문수 후보여야만 한다고 하는 이제 당원 지지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제 당원들은 상당히 어이없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해는 가죠. 어쨌든 어렵게 하고 지금까지 선거 비용도 경선도 많이 들거든요. 몇 억씩 예, 이제 기탁금 썼기 외에도 사실은 네. 많이 들거든요. 그 현장에 상당히 좀 격앙돼 있어요. 속았다. 김문수가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죠. 한덕수 후보를 상당히 그 대망론을 밀었었던 이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느 정도는 이미 합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박수영 후보가 나서서 이제 뭐 저거 좌파식으로 조직 탈취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은 뭐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면 네. 버팅기고 정당 후보가 버티면은 외부에 있는 무소속 후보는 힘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하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수가 이 단일화 논의로만 계속 도배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한 25일까지. 네. 25일이 뭐냐면 29일 사전투표 바로 불과 4월 전인 거예요. 와. 예. 그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단일화가 되니만이. 근데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라고 하면 한번 또 해볼 수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는 뭐냐면 서로 이질적인 지지층을 갖고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붙는 것이니까 옛날에 뭐 노무현 정몽준 마지막 파괴되긴 했지만 그때 한 20% 가져서 지지층이 완전히 달랐죠. 합쳐서 이제 40%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DJP 같은 경우는 비율 차이는 많이 났지만 이질적인 지지층을 합친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의 지지층과 차이가 없어요. 약간 나을 뿐인 거죠. 약간 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25일까지 끊는다. 정상적 캠페인이니까 빨리 매듭을 짓고 사실은 이준석 없는 단일화 논의 뭐 이거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지지율은 낮지만 네. 본인만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질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 합쳐졌을 때 이게 단일화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오래까지 끈다. 그럼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집안 싸움 양상을 보면 이게 어차피 질 선거여서 결국은 당권을 노린 다툼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견제했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원래는 뭐 만약에 미래와 어떤 당의 쇄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굉장히 이제 억누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인위적인 흐름을 좀 맞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어쨌든 가장 경쟁력 있는 한덕수 후보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누적돼 온 상황에서 전폭적인 흐름으로 이제 호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제 경선이 됐으면 가서 박수 쳐주고 손 들어주고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네. 떠나버렸어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막 예, 아니, 또 비판하면서 네. 이렇게. 예. 격앙돼.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지금 선대 참여를 시간을 거부하셨죠. 달라라고 이제 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선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선도 단일화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4명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또는 한동훈 후보 2명에 나눠져 있던 지지율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만 한 명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사람들을 각각의 선호하는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층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 지도부는. 그게 이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또 이분들의 행태도 사실은 다 이해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것도 또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얻으긴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제기 못하는 것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후에 전당대회는 나와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전당대회를 하든 그 다음에 하든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한 것이 위상을 확보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정치 활동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기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을 당원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원들이 아직까지 비토하는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이 뭐 한 30%든 당원들의 뭐 30 몇 프로든 한 것이긴 하지만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투 정서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좀 한동훈 대표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을 남기는 작업들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동정심을 유발해야 되는. 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이 너무 심했나 봐. 있었겠지만 이제 이 채널 들으신 분들 정도 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이 하지만 선거에서 네. 가장 힘이 센 것은 동정심이라 하죠. 시근한 미안함.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번에 좀 심하게 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유승민급은 아니지 않냐. 뭐 가령 이제 뭐 어쨌든 이거 배신자로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싣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한동훈 캠프 그 후보 측에서는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를 한번 쉬어가도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이제 이번에 얻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쉬어가도 이제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고 나와도 편하게 결정할 수 있고 뭐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전당대회. 그런데 다만 이제 고려된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다.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선거가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야당으로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차 정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패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안아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느냐. 아마 요거에 대한 고민이 그 내부에서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전에 전당대회에 나온 거 그때는 안 나오면 잊혀진다.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도 나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다음번에는
뭐 안 나와도 잊혀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있어서 편안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한 전 대표가 이제 패배 후에도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지지층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원장 뭐 일단은 헌신해야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다시금 어떤 요청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없으면 요청이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이는 것이 정치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선거. 제가 봤을 때는 당원 모집하는 것도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죠. SNS에 당원 지금 이 국면에 대개는 당원 모집이라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됐냐 하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출마했을 때 본인이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다. 이제 이 논리로 인식돼 있거든요. 정치를 아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뭐 물론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가 당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 당원들을 모집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와닿거든요.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쪽에 기획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당장 한 전 대표가 전당대 저는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 항상 나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어쨌든 그 공백이 굉장히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어찌됐든 그 계엄과 맞서 싸운 그 그렇죠. 약간 유일한 세력이다. 그런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그거를 당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무조건 역할을 나와서 그 권력을 투쟁하기 위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당원 가입도 당연히 그런 뭐 맥락에서 좀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뜬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고요. 이제 네. 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 이제 하겠죠. 네. 그때 이제 그러면 미래의 시간을 이제 끌어와서 보자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간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당의 쇄신과 미래 변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준석 후보와 어떤 연대를 한다. 네.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바깥에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사실은 제3정당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 총선은 비례라도 있죠. 지방선거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낮은 단계에 이제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에 광역 의원들의 비례가 있긴 하지만 성과로 이제 그것이 부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제3정당이 성과를 제출하기가 더 어려워요. 네. 그런데 만약에서 합쳐져서 당에 들어왔다.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돼요. 네,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 전 후보 입장에서 이제 어떨지. 네. 포지션이 좀 겹치는. 겹치니까요. 네. 이제 젊고 미래 근데- 선거 정말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3자 대결 조사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김문수 뭐 27.8% 나오고 뭐 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한 30% 중반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라고 전제하고 했을 때 정당 지지율보다도 못 얻는 거잖아요. 이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지층도 빨리 결집시킨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층도 이 후보에 따라 저 후보 뭐 내가 지지할까 말까가 되게 이제 이 정도 한 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정당의 지지층의 9%는 그 후보를 지지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경선 후유증일지 탄핵 후유증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러면 빨리 이것들을 하고 다음에 외부에 있는 인물들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지지층도 옮겨올 수 있는 거죠. 화학적 결합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의 지지자들도 후보에 따라서 지지 표출을 다 안 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니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이제 대선에서도 항상 단일화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결국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가능하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협상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방식이든 해서 단일화를 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만약에 뭐 한덕수 후보가 네.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완전 양보하거나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든 되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봤을 때 방식으로 네. 두 사람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방식이 매끄럽진 않더라도 두 사람 간 단일화는 울퉁불퉁하든 뭐 이제 거칠든 해서 되기는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두 명에서 한 명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두 명의 단일화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지지 기반이 일단 비슷하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을 좀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게 4명 있는 조사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정해졌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뭐 36%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해서 사이에서 3분의 1과 뭐 3분의 2 정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냥 한 명 누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 되는 거하고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준석 후보 등 외부에 있는 사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빅텐트라고 부르든 아니면 전체 뭐 단일화 추가 단일화든 해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가야 단일화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보수에서 단일화 한다면 이준석과의 단일화 논의로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제 완주 의사를 수없이 밝히고 있어요. 네. 제발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빅텐트에. 근데 이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20대, 30대 젊은 층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들이 좀 많은 거죠. 물론 네. 그 외의 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층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이제 대한 이제 배타적 지지층들이 있고 네. 구도가 짜여졌을 때 또 지지를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지 후보 선택은 그 사람만을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지지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자대결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막 1%, 2% 막 이런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3자 대결 조사로 추렸을 때는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오는 조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외에 3번을 선택하려고 하는 흐름들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사회 물리학적 접근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친구가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삿짐을 같이 옮겨주잖아요. 네.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한 다음에 짜장면 짬뽕 손들어 하는데 꼭 10명 중에 한 2-3명은 나는 볶음밥.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두 개의 선택지가 그 수많은 대중들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물론 양자 대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제3후보가 캠페인만 잘하잖아요. 그럼 두 자릿수 이상은 반드시 얻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캠페인을 잘 하게 되면 두 자릿수 가능하다고 보고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제3후보 잘 부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얻을 정도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또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선거에 좀 강하고 실제로 뭐 동탄에서 좀 입증을 그렇죠. 한 부분이 있긴 해서 지금도 보니까 뭐 수치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강남역에 또 캠프도 차리고 좀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하고 또 TK도 지금 계속 거의 매주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오히려 약간 밑바닥 민심이 약간 어차피 질선거라면 준석이 한번 표 한번 줄까 뭐 이런 여론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럴 때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은 이런 후보들 내세우는 후보는 이렇게 미래의 한 표. 미래 아. 네, 뭐 이제 이러면서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TV 토론을 이제 사회, 경제, 정치 세 분야 아마 3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마도 뭐 이준석 후보의 재기발랄한 플레이 네. 아마 이것들이 이제 제일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당선권에 간다. 그래서 뭐 구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지지율은 훨씬 좀 뛰어넘는 의미 있는 최종 완주를 한다면 뭐 가능성들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동탄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고 민주당 평가가 더 많이 가죠. 예, 되는데 지금 3자 구도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등이 되더라도 어느 쪽을 좀 붕괴시켜서 저쪽을 교란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왜냐하면 의미는 3자 구도면은 아마도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구도.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그 득표율이 제법 낮아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거든요. 3자 맞아요. 구도가 나오면 이제 1강, 1중, 1약이 그냥 세팅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만약에 3자 구도가 나오면은 뭐 어느 1위 후보가 50%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고 42%가 됐.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제 제약이 있었다. 하는데 양자 구도였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뭐 그것을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선거에서는 사실은 뭐 득표율이 물론 중요하긴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정당성을 더 많이 확보한 것이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뭐 이제 대통령학 권위자라고 하는 이제 폴 씨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데 평소에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이제 그때 지지율 있잖아요. 중요하고. 왜냐하면 권위를 다시 부여받는 거거든요. 네, 매우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내 여당 의석수예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분 표현은 캐피탈, 자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그거 없으면은 못 한다는 이번에 보여줬죠. 예, 보여준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로 이제 꼽은 것이 당선 시 득표율이에요. 당선 시 득표율. 그러면 이제 그걸로도 나 이만큼 정당성을 부여받은 인물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는데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선거는 한 표라도 많아서 당선되면 당선되는 것이니까요. 그 지난 대선이 네. 그랬던 잃어버리는 거죠, 뭐 사실은.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실 네. 때 이번 대선 후에 어떤 공간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이번 대선 후에는 어떤 보수 재편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이 그 대선 후에는 네, 만약에 개혁신당이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은 독점적인 걸 누릴 수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당을 변화시키는 인물로서의. 근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합류를 이번 대선에서 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위상을 만약에 안 하고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아니면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서 내가 위상을 공고히 해야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에, 예. 또는 들어오기 전에 못하게, 예. 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이제 꽉 그 자리를 잡기 전에 나도 빨리 들어가서 좀 해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전망을 쉽게 하기는 힘드는데 두 사람의 정치 진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은 이전에는 혼자만 아마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번에서의 성과 이 부분을 있게 되면 약간 좀 고민이 되거나 복잡해지는 어떤 판단의 변수로서 매우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대권 후에 그 보수 세력의 재편도 상당히 기대가 두 사람 간의 경쟁도 경쟁 구도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